KBS 머니올라 시작합니다. 오늘은 주식 투자하는 분들이 최근 많이 관심을 보이는 ETF가 주제인데요. ETF의 본질은 무엇이고 어떻게 해야 안전하게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하나금융투자 최석빈 과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ETF 질문도 많이 받으실 텐데 일단 그 ETF가 무엇인지 좀 간단히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네, ETF가 사실은 이제 금융업계의 발명품이다. 20세기의 금융업계의 발명품이다. 그래서 자산운용사가 만들어낸 상품인데요. 네. 기본적으로 이제 사람이 심리적으로 이익 난 거는 얼마든지 벌어도 좋은데 네. 이 손실 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고민할 것이냐. 그래서 손실을 최대한 이제 분산 투자로 네. 그래서 분산 투자 효과를 최대한 누리면서 환매성을 높이자. 그래서 주식 같은 경우는 이제 주식을 사고 팔면서 즉시 자금을 환매할 수 있는데 네. 이 펀드 같은 경우는 포트폴리오 분산 효과를 했어도 네. 환매가 되게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환매할 경우에 많이 기다려야 되고 또 수수료도 많이 발생하고 그런 부분을 주식과 이 펀드의 장점만을 같이 만들어가지고 네. 그렇게 만든 상품이 ETF. 그 ETF가 뭐의 약자입니까, 그러면? 익스체인지 트레이디드 펀드라고 해가지고요. 네. 기본적으로 기존한 자산운용사에서 만든 그 펀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실질적인 이 자산을 구성할 수 있는 것들을 통해서 네. 어떤 펀드를 구성해서 그 네. 안에 실질적인 자산을 담아야 하는 그런 비클입니다. 네.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주식 투자한다고 했을 때 특정 기업의 그 주식을 직접 개별적으로 사잖아요. 네. 근데 펀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펀드 매니저가 여러 가지들을 갖다 모아가지고선 이제 운용을 하는 거고요. 그렇다면은 개별 주식 사는 거하고 펀드에 투자하는 거하고 이게 아까 중간이라고 하셨는데 혼합한 네네. 거라고 하셨는데 네네. 그게 다 좀 쉽게 좀 설명이 좀 가능할까요? 그래서 만약에 저희가 주식을 살 경우에는 그 한 주당 주권이라고 그래서 한 주만 사도 그 회사의 지분을 가질 수 있는 주권이 있는데요. 네. 근데 이제 ETF를 가지게 되면 거기는 한 좌라고 해서 한 좌를 가진 경우에 그 전체 ETF 펀드가 담고 있는 포트폴리오에 네. 200개 구성을 했다면 그 포트폴리오가 200개의 일부분을 소유한 그런 효과를 갖게 되는 겁니다. 네. 그러면 이제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코스피 200에 대한 그런 ETF가 있겠네요? 네, 네. 최근에 가장 많이 거래가 되고 있고 네. 시장에서 개인들이 가장 관심이 많이 있는 것이 지수를 추종하는 그런 네. 코스피 200과 관련된 그런 ETF가 가장 거래가 많이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ETF도 있는데 또 ETN이라고 있던데 그거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네, 끝에 이제 Exchange Traded Note라고 해서 네. 이 노트는 이 채권이란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채권이라는 것은 네. 이제 이 펀드와 달리 이 증권사의 신용을 바탕으로 증권사가 발행한 상품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일반 회사 같은 경우도 이 자신의 신용을 가지고 회사채를 발행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Exchange Traded Note도 이 증권사의 신용을 바탕으로 무보증으로 발행한 상품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ETF와 동일하게 그 기초 자산을 추종하는 약정은 똑같이 하는데 네. 실질적으로 ETF는 거기에 있는 바스켓에 있는 자산을 펀드에 담아야 되거든요. 네. 근데 ETN 같은 경우는 굳이 담지 않아도 그 추정하는 약정만 맞춰준다면, 예. 그러니까 그 지수의 수익률만 맞춰준다면, 예. 약정된 금액을 돌려준다는 그런 만기에 약정된 금액만 돌려준다는 것만 있으면 네. 발행을 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그럼 ETN도 마찬가지로 여러 개의 개별 주식을 다 모아서 하나의 지수 형태로 만드는 거다. 그렇게 볼 수가 있나요? 그런 식도 가능하고요. 네. 그 제한권은 증권사에서 자체적으로 예. 이렇게 운용을 할 권리가 있어서 예. 그렇게 된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펀드의 자산을 실물 자산을 담지 않고 파생 상품과 비슷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ETF는 집합 투자 자산이라고 볼 수 있고 네. ETN 같은 경우는 실질적인 파생 상품이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파생 상품이라면 기초 자산을 바탕으로 만든 그런 상품이죠. 그럼 기본적으로 운영 방식이 다른 건가요? 아니면 기본적으로는 똑같은데 그 발행하는 주체가 네. 운영하는 주체가 한쪽은 자산 운용사고 네. ETN 같은 경우에는 그 증권사다 이런 차이만 있는 건가요? 네, 실질적으로 ETF는 이제
운용사가 운용 지시도 하고 운용에 대한 책임을 발행사도 운용사가 되고 네. 그다음에 지시도 운용사가 하는데 네. 이 자금에 대한 이제 신탁사를 통해서 이 자금에 대한 보호를 하게 되기 때문에 네. 이 발행사가 망하더라도 그 신탁에 있는 자금은 보호가 됩니다. 근데 네. ETN 같은 경우는 이제 발행사가 만약에 부실이 돼서 부도가 날 경우에는 네. 그 원금에 대한 뭐 부도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ETF가 좀 안전한 거네요, 상대적으로. 뭐 ETF는 이제 실물 자산을 담는다는 면에서는 네. 조금 더 ETN보다는 실질적인 자산을 담는다는 면에서는 조금 더 실체가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아, 그렇군요. 자, 그리고 저기 우리 국내에는 그럼 ETF가 그 종류가 좀 많이 있습니까? 몇 종류나 있나요? 국내 ETF가 들어온 게 2008년 정도 그때 들어왔던데 그 당시에 4조 정도 규모가 있었는데 네. 지금 보시면은 ETN이 한 400개 정도 종류가 있어서 400개요? 국내 자산운용사가 처음에 이제 대형사 위주로 삼성증권, 코덱스 이렇게 보시면 코덱스 같은 거 이제 삼성 자산운용에서 하는 거고 타이거 같은 경우는 미래에셋 자산운용 그 두 개가 점유율이 굉장히 높고 그 외에 한 17개 정도 자산운용사들이 네. 400개 이상의 ETF의 종류가 있습니다. 아, 그러면 그 ETF마다 좀 규모가 좀 큰 게 있고 작은 게 있고 뭐 그런 차이가 있나요? 예, 맞습니다. 그 ETF 그래서 전체 시장 규모가 그때 한 저희 도입된 지 10년이 넘은 상태에서 지금 그 전체 시가총액을 따지시면 한 46조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ETN 같은 경우는 한 7.4조 정도로 ETN 시장보다는 ETF 시장이 한 6배 정도 큰 시장으로 보시면 됩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저기 지금 현재 지금 상황에서 그 ETF에 들어와 있는 돈이 46조가 들어와 있다. 네, 맞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지금 제가 계속 여쭤봤던 건 주식에 대한 이제 ETF인데 이 주식 말고 뭐 다른 형태의 ETF도 있어요? 네, 실질적으로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그 자산으로 거래될 수 있는 것은 모두 다 이 펀드에 담을 수가 있기 때문에 네. 뭐 예를 들면 국내에서도 많이 있지만 뭐 금 같은 원자재 이런 네. 것도 담을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환율도 담을 수가 있고 그 외에 뭐 미국 같은 경우는 뭐 부동산 같은 경우도 담을 수 있고 그리고 파생 상품인 변동성 같은 것도 아예 담을 수가 있는 상태입니다. 굉장히 다양하게 사용될 수가 있는 네. 거군요. 그리고 저기 그 ETF 이제 거론할 때 보면은 뭐 전투에선 지더라도 뭐 전쟁에서는 이길 수 있는 게 ETF 상품이다. 뭐 그런 말이 있던데 혹시 그게 어떤 의미인지 좀 설명 좀 가능할까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그 말에는 제가 동의는 못한다는 이유를 드리는데 왜냐하면 예. 이제 전쟁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긴다는 거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근데 전투는 이제 각계 전투에서 승리한다는 건데 네. 제가 볼 때 이제 ETF 상품은 특징이 예를 들면 기초 자산을 항상 추정해야 되거든요. 예. 예를 들면 코스피가 움직이면 거기에 맞춰서 이 ETF 상품도 계속 바뀌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트래킹을 해야 되는 그 비용이 계속 발생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비용 면에서 장기적으로 끌고 갈 경우에는 그런 비용이 계속 누적되다 보면 네. 지수가 가만히 왔다 갔다 제자리에 갔어도 결국 ETF는 어느 정도 손실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이 좀 잘 이해가 안 가는데 네. 그냥 쭉 가더라도 손실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건 다른 비용이 발생한다는 건가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이제 ETF 자체의 상품이 워낙 자산운용사에서 이제 자기들의 상품을 고안해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상품을 팔기 위해서 만든 거고요. 네. 그렇다면 판매 수수료나 아니면 운용 보수 그런 보수들은 이제 자산운용사의 수익으로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런 수익이 그 ETF의 자산 가격에 다 녹아져 있습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그 자산 가격이 점점 없어지는 걸 보실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만히 있어도 예. 지수가 가만히 있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이제 대략 기존에 이제 펀드 같은 경우는 보수가 한 1% 정도의 보수를 받았는데 네. 그 ETF 같은 경우는 보수를 조금 낮췄습니다. 네. 그래서 한 0.2%에서 0.5% 정도의 보수가 그 자산 가격에 들어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 점 때문에 그런 점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가치가 떨어질 수 있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오늘은 이제 코스피가 코스피 아까 200에 예를 들어서 뭐 한 2000이다 코스피가. 근데 제가 이제 그 ETF를 샀어요. 사고서 1년 후에 보니까 1년 후에도 코스피가 2000이 됐어요. 그러면 제가 산 게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건가요? 아니면 손해를 보는 건가요? 그러면? 근데 실질적으로 이제 ETF를 사셨다면 예. 시간이 지났을 때 만약에 1년이 지났을 경우에 똑같이 2000이 됐을 경우에는 ETF로는 손실을 보시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점이 좀 잘 이해가 안 가거든요. 네, 왜냐하면 어차피 이제- 지수가 똑같이 유지가 되는데. 네네네. 왜냐하면 ETF는 이제 지수가 2000으로 1년 내내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네. 뭐 2100도 갔다가 1900도 갔다가 계속 왔다 갔다 할 거지 그렇겠죠. 않습니까? 네. 그러다가 마지막에 2000에 가게 되는데 네. 제가 말씀드린 건 그 거래 비용이라는 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ETF는 그 지수를 추종해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오늘 뭐 미국 시장이 떨어져서 지수가 우리 떨어지면 같이 똑같이 팔아야 되거든요. 근데 네. 그 시장 가격으로 가격을 파는 과정에서 거래 비용이 발생할 수도 있고요. 네. 뭐 그런 트래킹을 하는 면에서 이제 괴리율이라고 할 수 있는데 네. 이 ETF는 항상 이 기초 자산을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그 괴리율이 있습니다. 기초 자산 대비 이 가격이 얼마나 비싸냐. 괴리율도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괴리율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네. 이번에 뭐 유가가 많이 마이너스까지 가면서 많은 분들이 이제 ETF 상품이나 ETN을 하시면서 손해를 많이 보셨어요. 그게 네. 이제 괴리율이라는 부분을 이해를 잘 못하시고 막연히 이제 유가가 싸니까 한번 저점에서 사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관점으로 투자를 하셨는데 예, 그 그런 부분에서- 유혹들을 많이 받았죠. 그렇죠. 그래서 개인분들이 많이 이제 그 부분을 들어가셔서 이제 근데 ETF의 정확한 구조를 제대로 모르시고 막연하게 들어가셔서 이번에 많이 손실을 보신 것 같아요. 그래서 괴리율은 일반적으로 이제 기초 자산 대비 이제 시장에서 ETF가 거래되는 가격의 그 차이를 말하는 겁니다.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의 차이. 예를 들어 지금 원래 있는 자산의 가치가 100이라고 했을 때 예. 시장에서 그게 200에 거래될 경우에 예. 그 괴리율은 100%라고 보면 되거든요. 예, 100% 이상 비싸다. 아, 근데 이제 시장에서는 거래에서 6% 이상의 괴리율을 허용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유동성 공급자라고 해서 그 ETF가 발행이 되면 거기에 대해서 그 시장 가격을 그런 괴리율을 낮게 유지시켜줄 그런 유동성 공급자들을 지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네. 증권사들이 그런 유동성 공급을 해주게 되고요. 예. 그래서 그 괴리율을 계속 낮춰주는 거죠. 경쟁적으로 여러 가지 증권사들이 그 해당 ETF에 대한 유동성을 공급하게 돼서 네. 시장에서 계속 그 지수에 따라서 ETF 가격이 거기에 맞춰지게 계속 움직이게 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데 이번에 이제 원유 ETF 같은 경우는 괴리율이 거의 1000% 가까이 난 적이 있었어요. 가치보다 가격이 훨씬 더 10배 이상 이제 떨어지는 시장 가치가 예. 원래 있는 자산의 가치가 뭐 10이 됐는데 시장에서는 더 비싸게 10배 이상이 된 가격에 거래된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투자한 사람들은 예. 아무것도 없는 자산의 가치를 10배나 비싸게 주고 산 그런 경우가 된 겁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뭐 ETN 같은 경우도 ETF도 마찬가지지만 ETN 같은 경우도 그런 네. LP들이 뭐 그런 호가를 제시해 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네. 시장에서 그 괴리율을 줄여주는 역할을 계속 해야 되는데 그 역할을 제대로 충실히 워낙 변동성이 심하다 보니까 네. 그런 부분에서 이제 뭐 개인 투자자들이 막연하게 그냥 계속 들어오고 네. 그런 부분에서 손실이 계속 많이 났던 것 같습니다. 아, 그럼 정리하자면은 이제 지금 시점에서 1,000만 원어치 ETF를 샀지만은 주가 지수가 똑같다고 하더라도 1년 후에 네. 내 1,000만 원이 1,000만 원 남아 있지 않고 1,000만 원보다는 더 낮은 액수 남아 있을 확률이 높다라는 그럴 가능성이 거의 100%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00%요. 네. 네. 자, 그리고 그 레버리지 ETF, 뭐 인버스 ETF, 뭐 인버스 ETF는 뭐 곧버스라고 하기도 하고 하는데 이건 뭔가요? 네, 일반적으로 이제 지수가 일반 개별 주식에 비해서는 이제 분산 효과로 인해서 변동성이 굉장히 작거든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삼성전자 일반 개별 주식 같은 경우는 하루의 변동성이 뭐 30% 위아래로 30%까지 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일반적인 지수 상품은 변동성이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에 1%, 2% 움직이면 굉장히 많이 움직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 부분에서 변동성에 대한 뭔가 좀 더 높은 변동성을 요구하는 지수가 변동성이 워낙 낮다 보니까 네. 거기에 대해서 하루에 지수가 1%가 움직여도 ETF를 투자하면 2%의 수익을 거둘 수 있게 하루에 뭐 지수가 3%가 움직이면 뭐 6% 이상의 수익을 얻을 수 있게 그런 식으로 그 바스켓 안의 구성을 바꿔서 네. 2배의 효과를 날 수 있게 구성을 한 그런 ETF를 말하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레버리지 같은 경우 올라갈 때는 그게 레버리지라고 그러고 네. 이게 밑으로 떨어졌을 때 수익이 나는 거는 인버스 2x 뭐 곱하기 2 뭐 그렇게 네, 인버스라는 것은 밑으로 갔을 때 수익이 나는 상품을 네. 말하는 거고요. 예. 그리고 인버스 곱하기 2배는 이제 거꾸로 갔을 때 2배의 효과를 나타내는 그런 2배의 수익이 난다는 점. 그럼 곱하기 뭐 4 곱하기 6 뭐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런 상품도 있어요? 네, 국내에서 3배짜리, 미국에서 이제 3배짜리 상품이 있는 걸로 봐서는 국내에서도 저는 2배까지 봤는데 네. 그 3배짜리도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그러면 이제 돈을 많이 벌 생각에 뭐 2배짜리 투자할 수도 있지만은 상대적으로 또 반대로 손실이 또 2배 발생할 수도 있겠네요.
그럼요. 이게 항상 벌 때는 모든 사람이 행복한데 예. 이 손실이 날 경우가 항상 문제거든요. 예. 손실이 만약에 ETF를 투자해서 ETF 2배짜리를 투자했을 때 네. 레버리지를 써서 투자했는데 20% 손실이 날 경우에 본인의 원금은 40%가 까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기 그렇겠네요. 때문에 그걸 복구하려면 네. 뭐 최소한 25% 이상이 올라가줘야 예. 자기 원금을 찾을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레버리지는 그만큼 더 위험한 상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설명을 듣다 보니까 요즘 같은 경우에 한 언제부턴가는 이게 변동성이 굉장히 심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 올라갔다가 또 내려갔다가 이게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럼 이런 장세라면은 그 ETF 투자하는 게 좀 위험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지금 설명을 들어보니까. 네, 요새 변동성이 굉장히 심한 장세고 특히 코로나 사태 때 변동성이 극심해가지고 네. 그 당시에 뭐 많은 분들이 이제 경기가 더 안 좋아지기 때문에 네. 뭐 인버스를 투자해야 된다. 그래서 예. 이제 코로나 사태가 진정될 때 시장은 유동성 때문에 많이 올라오는데 네. 이제 인버스를 사신 분들이 이번에 오히려 되게 많은 손실을 보셨었어요. 아, 그런가요? 왜냐면은 그때 많이 내려갔잖아요. 네, 네. 1450까지 네. 내려갔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올라가는 과정 중에서 더 내려갈 걸로 보신 분들이 예. 막연하게 이제 인버스를 사신 분들은 이번 상승장에서 네. 많이 손실을 보셨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막연하게 그렇게 예측을 통한 매매는 조금 조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럼 일단은 지금 변동성 장세는 일단 좀 지켜보는 게 정답일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잘 하시는 분들은 계속 하시는 게 좋은데 이제 문제는 이제 섣부르게 아니면 어설픈 그런 예측으로 그렇게 대응하시는 분들이 항상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예. 자, 그리고 얼마 전에 이제 그 기사도 나왔는데 9월부터는 그 레버리지하고 뭐 인버스 2X를 사려면은 뭐 예탁금을 걸어놔야 된다 뭐 그런 기사가 있는데 어떤 내용이죠? 예, 아무래도 이번에 이제 괴리율 문제도 말씀드렸었고요. 네. 그러니까 괴리율이 일정 기간 벌어지게 될 경우는 뭐 상장 폐지를 시키던가 이런 식으로 그리고 LP들이 호가를 제대로 제시하지 않을 경우에는 네. 뭐 LP들에 대한 규제를 해서 뭐 그 사람을 더 이상 LP 활동을 못하게 하든가 그리고 이번에 진입장벽도 굉장히 높이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똑같이 이제 ETF 같은 경우도 이제 뭐 해지 수단으로 쓰일 수 있지만 대부분 이제 투기적 거래가 주 목적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 방향성 매매라는 거거든요. 투기적 매매라는 거는 이것이 위로 갈 것인지 아래로 갈 것에 대한 그런 투기적인 매매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기존에는 이제 선물 옵션으로 그런 투기적 매매를 했었어요. 근데 네. 선물 옵션 같은 경우도 말씀하신 그런 예탁금 제도를 걸어서 진입 장벽을 걸어놨거든요. 그러니까 소액인 사람은 투자를 할 수 없고 일정 예탁을 한 사람만 거기에 대한 투자를 할 수 있게 자격 진입 장벽을 높여놓은 건데 네. 이번에 ETF, ETN 사태에서도 많은 사람이 이제 손실이 나다 보니까 네. 거기에 대해서 기본 예탁금은 뭐 1,000만 원 정도 이상 그런 예치한 사람만 네. 그런 매매를 할 수 있는 자격을 주어서 네. 그 시장을 보호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그리고 무슨 또 교육도 받아야 된다면서요? 네, 기존에 그러니까 파생상품 이수 교육과 비슷한 제도로 네. 그렇게 투자자 보호를 위한 그런 네. 장치를 마련하는 것 같습니다. 나름대로는 바람직한 그런 정책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네. 예. 그리고 지금 코로나 사태가 아무래도 가장 큰 우리 충격을 줬는데 이 사태 이후에 좀 특별하게 뭐 뜨고 있는 좀 인기 있는 그런 ETF가 있습니까? 뭐 결과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미 이제 뭐 결과론적으로 지금 성과가 제일 좋은 것들은 이제 전반적인 이제 지수가 되게 좋았기 때문에 네. 이제 지수에 투자한 특히 뭐 레버리지 말씀하신 레버리지 지수 상품을 뭐 코덱스나 뭐 그런 코스피 200의 레버리지 상품을 하신 분들 성과가 되게 좋았을 것 같고요. 네. 그 외에 최근에 뭐 2차 전지 관련된 섹터 이런 데 투자하신 분도 좋았고 또 이번에 원유가 또 많이 회복이 됐습니다. 그래서 원유 관련된 네. 분들이 이제 고비를 잘 넘기신 분들은 네. 이번에 상승 이제 46가가 그때 마이너스 유가에서 이제 49까지 오면서 네. 그런 부분이 회복되면서 수익을 많이 거두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그 요새 이제 코로나가 또 이제 약간 재확산 좀 분위기도 있고 이제 7월 초부터는 2분기 기업 실적이 좀 발표되지 않습니까? 근데 더 좀 부정적인 그런 예측들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은 다시 한번 이제 전반적인 좀 그 주가가 좀 하락하지 않을까 이런 예측도 있는데 그렇다면은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뭐 인버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지금 같은 경우에 투자할 좀 시기가 아닌가 그런 의견들도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 섣부른 예측은 이제 항상 시장은 항상 이제 본인의 예측을 항상 뛰어넘기 때문에 네. 이번에 이렇게 상승을 예측한 뭐 전문가들이 크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특히 뭐 다들 뭐 제2 더블 딥이 온다 그리고 뭐 다들 경기 침체가 L자형이다 뭐 이런 더블 딥 아니면 L자형 이런 걸 예상했는데 이렇게 네. 시장이 급반등을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연준에서 뭐 유례가 없는 유동성 공급 때문에 이런 뭐 돈의 가치가 없어지면서 자산 가격이 굉장히 올라왔는데요. 네. 뭐 이 가격은 이런 상황에서 전략은 뭐 더 여기서 박스권 지금 2200선이 가까워진 상태에서 지금 그러니까 시장이 조정도 나오고 있고 지금 변동성이 좀 커지는 구간이기 때문에 네. 섣부르게 여기서 지수 상승에 대한 것보다는 조금 더 안전하게 아니면 기존에 주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인버스 ETF 인버스 전략을 통해서 뭐 기존 자산을 해지하는 식의 그런 전략은 좀 괜찮아 보이는 전략으로 보입니다. 예. 그럼 ETF를 좀 그 매수를 해야 될 그런 시점 이런 건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요? 글쎄요, 이 ETF가 되게 이제 그러니까 파생 상품으로 구성하는 전략도 되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파생 상품 같은 경우가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뭐 투기적인 것도 있지만 해지 목적이 가장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지라는 거는 상대적으로 더 안전판을 갖다가 만들어 놓는다는 그런. 안전하게 만드는 거가 이제 기존에 주식으로 많이 포지션이 위험에 노출이 돼 있는 것을 네. 파생 상품으로 그 위험을 제거한다는 뜻이 네. 있죠. 그래서 위험을 제거한다는 의미로 파생 상품을 활용하게 되는데 이런 ETF는 그런 파생 상품의 전략을 복제한 전략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예를 들어 2019년 같은 경우에는 이 지수가 항상 이 뭐 2000선 그 아래에서 항상 박스권 움직임을 보였거든요. 예. 이런 박스권 움직일 때는 시장이 변동성이 줄어들고 일정한 박스권에 맞는 전략, 예를 들면 뭐 일정 지수가 1.5% 안에서 계속 지속될 경우에 수익을 발생하는 그러한 ETN 상품이나 ETF 상품이 굉장히 좋았던 네. 반응이어가지고 네. 뭐 은행 금리가 워낙 싸다 보니까 뭐 5% 정도의 그런 수익만 꾸준히 발생해주는 상품이라면 특히 작년 같은 경우가 그런 상품이 굉장히 좋았었고요. 네. 올해 같은 경우는 지수가 굉장히 많이 올랐고 여기서 더 추가적인 상승이 부담스러운 시점이라면 그러한 지수 상승보다는 변동성이 좀 더 박스권에 맞는 그러한 ETF 상품을 매수하시는 게 좋아 보입니다. 아, 변동성이 좀 심한 장세에서 또 살 수 있는 ETF 상품이 또 있군요. 네네. 아,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뭐 저 ETF에 관련해서 뭐 이렇게 일반 투자자들한테 조언하실 뭐 혹시 그런 내용 있으세요? ETF요. ETF가 굉장히 좋은 상품이 맞습니다. 굉장히 좋은 상품이고 엄청나게 지금 인덱스로 인한 인덱스 직접 자기가 이제 개별 주식을 하다 보면 이 개별 주식에 대한 그런 회사의 개별 리스크에 노출이 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어떤 회사가 갑자기 뭐 부도가 나거나 이런 리스크로부터 이제 어느 정도 자유로워지면서 대신 수익률은 조금 안전하게 포기하는 대신 네. 리스크를 많이 줄이는 상품이 ETF이기 때문에 네. 시장에서 처음 이제 진입하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비용은 조금 발생하더라도 이런 포트폴리오에 대한 분산 투자를 통해서 조금 시장에 대한 감을 익히시는데 도움을 많이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다양한 ETF가 나오기 때문에 네. 본인의 뷰랑 맞는 ETF를 잘 선택하실 수 있는 투자의 풀이 굉장히 넓어졌다고 보시면 돼요. 예전에는 주식 같은 경우는 주식이 올라야만 무조건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장이었는데 네. 지금은 뭐 시장이 움직이지 않거나 가만히 있거나 아니면 하락하더라도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무기가 굉장히 많아진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공부를 하시거나 아니면 시장에 대한 연구를 하시는 분한테는 기회가 오히려 많아진 시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자, 오늘은 저 ETF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그 정리하자면 요즘 같은 변동성이 좀 심한 장세에서는 그 다양한 이제 ETF 상품들이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공부를 좀 많이 하셔가지고 안전하게 투자할 수 있는 상품을 고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KBS 머니올라 구독과 좋아요, 공유 부탁드리고요. 그 오늘 ETF에 대해서 알기 쉽게 잘 설명해주신 그 최석빈 과장님 감사드립니다.